Through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오랜만에 강동순 전 방송위원 그리고 KBS 감사를 하신 우리 사회 보수의 원로 어르신 모셨습니다. 예, 잘 계셨습니까? 예, 그동안 어떻게 계셨습니까? 저는 세상 걱정하고 지냈죠. 요즘 세상 걱정 안 하시고 네. 건강은 좋으시죠? 저보다 얼굴이 또 건강해 보이시죠? 그냥 건강 특별히 나쁜 데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2월 31일 날 오후에 녹화를 하고 1월 1일 신년 특집으로 우리 사회 보수 원로에 우리 강 의원님이시자 누가 보더라도 이 무색무취 어떤 특정한 정파에 소속되지 않으시고 소신껏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원로를 모셔가지고 보수의 이제 위기에서 이제 문재인이 이렇게 자기 발등을 계속 찍고 있어서 조금은 벗어났지만은 문재인의 그 위기가 보수의 위기 탈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년을 맞이해서 이 뉴스 브리핑 시청자들에게 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보수 중에 어떤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늘 나라 걱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문제를 떨어져서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보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 첫 번에 나가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예, 이제 2019년. 예. 이 19년이라는 게 매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명운이 걸린 해가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정부 여당이 지지도가 떨어지고 엉망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수한테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죠. 보수가 아직도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기대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폭넓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새해 이제 첫 스타트를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 김정은이 이제 신년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 그 30일하고 28일 날 트럼프와 문재인에 보낸 김정은 이런 서한을 보면 결국 작년 2018년과 같은 일종의 그 대북 평화 사기 시효를 1년 더 연장시켜서 더욱더 이 선전 공세를 펴면서 한미 간의 어떤 이간질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바로 이제 수석 대변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얘기할 정도로 문재인이는 지금 김정은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조를 그냥 유지하면서 또 미국하고의 관계도 트럼프의 입장이나 김정은의 입장을 옛날 적대적인 관계로 돌이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좀 서로 교착 상태이긴 하지만은 계속 평화를 추구하겠다 그렇게 신년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하고 또 그게 이제 김정은이 구미에 맞게 떨어지면 이제 또 남북 그러니까 답방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이 미북 관계에서 지금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국의 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트럼프라는 저 인물에 대한 이 불가촉성 애척 불허를 우리가 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 보수 일부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무조건 그런 부분들을 옹호하는 경향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수에게 불행이랄까 참 유감스러운 거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참 이게 운이 없다는 거 봐야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6월 13일 날 그 싱가포르 회담 올 때 6월 12일 날 우리 지방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건 뭐 당연히 보수한테 불리할 정도가 아니죠. 매우 불리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6월 13일 날 지방선거를 했고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날짜를 이제 하루 후 걸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 평화 분위기를 모르고 하니까는 보수에서는 할 말 있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걸 트럼프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뭐 이 안보 문제고 뭐 이런 것도 말이 돈으로 다 따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대통령은 본 일이 없죠. 이건 참.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한국의 이 북한 대리인 같은 운정권, 또 미국의 이해타산에 밝은 고립주의 트럼프, 이런 부분들이 충돌을 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주한미군 분담금 불과 한 4천억 정도의 차이를 놓고 지금 이 문제에서 미군 부분적 철수나 또 감축이 시작될 수 있다 우려하는 시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뭐 사실 그 돈도 한꺼번에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문제의 본질을 보면은 동맹이 지금 뭐 균열이 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죠. 돈 문제 이전에 아니 뭐 사실 주한미군이 여기 온 거는 미군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온 건데 갑자기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또 문재인 정부도 가만히 하는 거 보면은 너희들 나갈 테면 나가라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그 김정은이가 원하는 바고 시진핑이도 원하는 바니까. 이번에 뭐 시리아에서 미군을 빼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뭐 미국 상하 양원에서 어느 정도 22,000명 이하로 내려가면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말이야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지금 트럼프가 뭐 돌 게 뭐 있습니까? 한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 조항도 뭐 예산 쓰는 부분과 관련이지 그거 아니고는 뭐 미군을 줄이는 거는 트럼프 결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됐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문제고 또 전자권 문제도 그런 것 같아. 전자권은 세계 뭐 50몇 군데 뭐 미군 기지가 있지만 지휘권은 미국이 행사하지 않은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답니다. 그 이제 포싱 원칙인가 뭐 그래가지고 포싱 장군이 EU의 나토의 그 지휘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다른 나라에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토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뭐 문재인 정부 끝나는 22년에 뭐 끝맺기로 했지만은 이게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동맹이 상당히 위태롭게 돼 있다. 주한미군 철수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러고 이제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3월쯤 되어서 이 미국의 어떤 기대치에 김정은이 들어가지 않고 자꾸 이제 이 평화 사기 이 부분만을 던지고 그냥 이 미국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부에서 이제 비핵화 협상은 더 없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서 한국에 그 책임을 묻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또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부분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항상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서 주한미군 부분 철수도 협상의 카드를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예 그냥 북한하고는 협상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강경론을 자기 이제 미국의 대선이 이제 슬슬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기 대선이. 그러니까 강경론을 펴면서 또 갖고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양자 경우인데 어느 경우든 한국에 지금 데미지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7개 우리나라 7개 은행 불러다 다 조사하고 또 뭐 뉴욕에 있는 뭐 지사들은 뭐 샅샅이 조사하고 그랬다고 그러대요. 근데 세컨더리 보이콧 한국은행이라도 하나 맞으면은 그 한국 경제가 휘청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안 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주고받을 게 있고 동맹관계 주한미군 철수 이런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내년이 어떤 그러니까 금년이 죄송합니다. 금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2020년에는 우리 총선이고 또 미국으로서는 그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9년 금년에 뭔가를 확고히 해놓지 않으면은 20년에 미국 대선이나 우리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내년은 매우 중요한 해다. 아니 금년은 매우 중요한 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나라 이제 내부로 보면 경제가 무너져가고 네. 또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친북 일변도의 정책이 올해 계속 진행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권이 지금 뭐 여러 김태우 폭로에서 나오다시피 내부의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반인권적인 탄압 등을 계속해 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올해 한 해는 좀 어떻게 진행돼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1년 전에도 소장님하고 그런 말씀 나눴지만 이데올로기 문제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 경제 문제가 뭐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라고 누가 표현했지만은 아주 그 심각한 정도 이상으로 곤두박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뭐 지지도도 막 떨어지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무슨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 공직 사회나 언론들의 어떤 그 동요 이탈 이런 움직임도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데드 크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벌써 이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교차하고 8, 9% 차이로 나고 더 떨어지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 문재인이가 당선될 때 41%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 뭐 식물 정권이 되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민간인 사찰이다 뭐 블랙리스트가 터졌으니까 그것도 뭐 빨리 이 사람들이 참 일하는 게 미숙한 것 같아요. 뭐 이게 군대고 뭐고 후퇴하는 것도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후퇴야말로 더 작전이 잘해야 돼요. 작전이 아주 치밀하게 어떻게 불사를 거 불사르고 덩케르크 철수처럼 부상자 어떻게 하고 뭐 탄약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작전이 뭐 어떻게 그냥 맞는 데까지 맞아보자?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뭐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지금 총체적으로 금년 들어서 이게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게 41% 수준으로 지금도 뭐 소장님 아시지만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 중심으로 여론조사하는 거지 다른 데 찍은 사람들은 응답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41%라고 해도 한 10% 빼면 30% 초반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제일 그 근본적인 거는 경제 문제고. 근데 이제 다른 정권들은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MB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중도 실용, 무슨 상생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정권은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나 문제에 대해서 사과 말을 하지 않고 마치 유체이탈 화법으로 남일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좀 희한한 정권 같아요. 네, 희한한 정권이죠. 그러니까 후퇴하는 것도 작전이 필요한데 그 작전을 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는 정권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남의 거를 토론할 때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권들은 뭐 DNA가 다르다. 그 DNA가 상당히 열등감으로 뭉쳐있는 사람 같아요. 사실 노무현 정부 2기가 아니고 저 박근혜 정부 2기라고 그러잖아요. 딱 그 불통으로 된 게.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막 동네 조기 축구하다가 딱 가서 보니까 프리미어 축구 오니까 다르니까는 그때 가서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FTA 그 해군 제주 해군 기지고 이락 파병이고 이게 좌파들이 반대이지만 한 거는 자기가 개인이면 반대할 텐데 대통령이 되면 반대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정권은 그냥 못 먹어도 고다. 근데 뭐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노무현의 후계자로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노무현의 재평가를 가져왔다. 참 후계자다운 그렇죠. 후계자네. 그게 참 우리가 여태까지는 노무현을 그런 부분에서 참 이렇게
네, 비판을 해왔는데 문재인을 겪어보니 노무현은 그래도 애국자다. 예, 그런 이야기가 요즘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지지 세력하고 갈라지면 나는 죽는다. 노무현이가 그래서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 이런 그 자폐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래서 역대 최악의 낙하산에, 역대 최악의 공영방송 장악에, 역대 최악의 인권 유린에 한마디로 자신들이 진보 좌파라고 할 수 없는, 진보 좌파면 이게 파쇼지, 이런 진보 좌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법치 파괴가 여느 때보다도 훨씬 심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제일 큰 게 법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혐의만 있으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판사들도 뭐 겁먹고 그냥 또 구속영장 발부해주고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장차관급이 그걸 지금 당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것이 제가 좀 거창한 얘기를 하면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진주만 폭격을 당한 다음에 41년 1월에 의회에다가 그 이제는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 자유로부터 우리가 네 가지 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네 가지가 뭐 프리덤 오브 이제 스피치, 뭐 이게 언론의 자유고, 프리덤 오브 워십, 이 종교의 자유고, 프리덤 프롬 want, 프리덤 프롬 fear. 근데 이게 결핍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인데 이 공포가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건 자유민주 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이런 공포가 확산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과거 야당과 다르게 정체성을 파괴하고 헌법도 연방주의로 바꾸겠다는 하나의 길목, 이게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겉으로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이나 무슨 국정원 수사를 금지시켰다고 하고 또 무슨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이번에 엄청난 전방위 사찰, 민간인 사찰, 또 더 나아가서 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등을 이렇게 이제 겁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저질러 왔다라는 게 이번에 신재민이나 김태우 폭로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가설이지만 적폐청산, 왜 적폐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후진국인데 적폐청산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법과 제도를 바꾸고 미래지향적으로 했다면은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정권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잡아놓는 게 아니고 법과 제도를 바꾸고 미래지향적으로 했다면 국민들한테 찬사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정권에 관계되는 거는 건드리지 않고 그 정정만 하다 보니까 정치 보복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없던 보도 자료도 처벌한다고 지금 징역 1년 선고가 나왔고요. 뭡니까 사이버 사령부에 이 정치 개입 부분이 아니라고 보도 자료 냈던 그러니까 이 공무원한테 징역 1년이 나왔고 또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로 다 처벌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방송국에 지 사람들을 꼽아서 메인 타임에, 골든 타임에 이렇게 이 시사 프로를 하게 한 것도 이거는 화이트 리스트고.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약점들을 조사했다는 거. 이것도 또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가 별겁니까? 그렇게 하면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건으로 또 청와대가 수시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이렇게 청와대 발로 배포하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다 자기 스스로들 깜빵에 갈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내로남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도 내로남불을 지나서 이 사람들은 좀 아주 그 후한무치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은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촛불 들고 탄핵을 했으면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요번에 김태우라는 사람이 작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뭐 자기가 역대 세 정권 해봤는데 과거 정권보다 더 민간인 사찰이 심했다. 아니 그렇게 해놓고서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 리스트도 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한꺼번에 돌아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이 국방, 안보를 군사합의라는 미명, 이행이라는 미명하에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의 국방력 정강을 북한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만드는 건데요. 근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분노할 줄은 모를까요? 한국의 국방이라는 데 대한 국민적 인식이 없는 겁니까? 근데 한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이고 야당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남북 군사 합의서는 뭡니까 이게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당연히 국회 인준 받아야죠. 무시하고 저희들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네. 그럼 야당들이 모든 거를 내팽개치고 이걸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야당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철도 착공식만 해도 저렇게 착공한다고 착공식을 해버리고 나면 그 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가서 결국은 북한이 나중에 너네들이 착공식 했으니까 그렇죠. 네. 이행해라. 근데 저게 철도를 놓는데 얼마가 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공사는 무슨 돈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한국의 야당이 북한을 보고 그 착공식 하려면 소요 예산이나 부담 주체, 공사 주체를 밝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한마디 안 한 채 그냥 진행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사실 안보 문제입니다. 지금 뭐 DMZ의 비행 금지 구역도 설치하고 또 GP도 저쪽 숫자가 많은데 똑같이 11개 부숴버리고 저기 장사정포를 여기 때릴 수 있는 킬체인도 다 없애버리고 뭐 NLL도 다 지금 망가뜨리고 뭐 한강 뭐 하구까지 뭐 어떻게 이게 지금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뭐 군인들이야 뭐 우리가 참 왜 그렇게 가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가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데 이런 지경이 되는데 야당이 제대로 한 역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정권이 가장 잘못하는 것은 법과 제도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다 하는 걸 보면 자신들은 법이나 어떤 제도에 근거해서 하는 척 하지만 북한한테 철도 공사 착공하는 게 법과 제도에 그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군사 합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이런 법과 제도에 없는 부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밀어붙이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그래도 또 밀어붙이면 그때는 정권을 갖다 탄핵을 걸고 그게 가능하든 안 하든 그리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야당들이 정말 나라의 법과 제도가 하나씩 다 무너져서 그야말로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상권 분립을 파괴함에도 저항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19년 금년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에 저질러 놓은 거를 보면은 1년 7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 사회를 만든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못 했거든요. 과거 야당이 이런 야당이 없었죠. 여당이 이런 여당이 없었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상태에서 정권을 내놓으면 다 죽습니다. 살아남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더욱 과감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냐. 그럼 과감한 드라이브가 뭐냐?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 과감한 드라이브가 연방제 개헌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친구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말아. 지금 이 112명인지 13명인지 그 사람들은 허수아비냐. 근데 요번에 보세요. 뒤에 다 조사하잖아요. 약점들 다 캐고. 그것들 말이에요. 112명, 13명 이것들 과거에도 개헌할 때 보면 불러다가 얘기하면 다 뭐 당적을 옮기거나 뭐 여행 가거나 그러고서 개헌선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건. 그래서 이게 지금 연방제로 가고 이 남쪽에 어떤 그런 변화가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럼 내년에는 뭐 총선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해처 모여를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여당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문 지지율이 제가 볼 때 한 2, 3월 봄에 가면 경제가 더욱 붕괴되면서 제가 한 20%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신들이 개헌을 여기서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중도 세력이나 이런 세력을 하나 내세우고 문은 뒤로 약간 빠지는 척 하면서 총선에서 이제 극적인 그럼 이제 거기에는 일부 기존에 우리가 보수 우파로 알고 있던 세력들까지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이제 수구 꼴통 세력들을 이렇게 보수로 남게 포위를 하고 보수 분열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내년 총선에서 대성을 좀 하고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면 곧바로 개헌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또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 자기들 내부에는 연도별로 연차별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반대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법과 제도를 이렇게 고쳐서 자기도 모르게 자다가 졸다가 깨서 보니까 북한에 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문재인은 한번 해먹고 말지만 그 국회의원들이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뒤쫓아다녀가지고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6.29 선언 때 전두환이가 만들어서 노태우가 독자적으로 선언한 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공산화 사회주의의 어떤 그 국가가 되는 걸 어려우면 우리가 자유민주 헌법을 고조하겠다. 그런 세력이 그 안에서 나온다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면 야당이 지금 보수 야당이 지리멸렬 하는데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았던 안철수 같은 그런 중도의 인물을 하나 내세우고 그러면서 한쪽은 수구로 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변모신을 할 수 있다 보는데요. 자,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 한국의 재래식 국방력을 해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 협상을 한편으로 하면서 한국은 핵도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핵 우산이라고 하는 괌이나 이런 데 있는 미국의 전술 핵을 실어 나르는 핵 잠수함이나 B-52, B-1B 같은 그런 전략 자산만 있을 뿐인데 한국의 지금 재래식 군사력을 북한이 아주 집요하게 해체시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공중에서, 또 육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북한이 단기적으로 자신들의 전력을 집중하고 또 한국의 국방력이 상당히 해체되고 이렇게 완화되었을 때 지금 서해 5도나 이 수도권을 일시에 점령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 뭔가 큰 성부수를 던지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시각도 있는데 시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안감이랄까 하여간 그런 루머가 떠돌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완전히 DMZ 근처에 길을 열어준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휴전선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휴전선 없애버리고 지뢰도 없애버리고 미군이 인계철선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죠. 예? 근데 미국이 뭔가 월남전의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갑자기 북에서 삽시간에 내려와가지고 서울을 요소요소에 점령하고 미국한테 휴전하자. 그럼 미국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지금 가평에 있는 저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미국이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 것도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북한 애들이 내려와서 서울을 점령하고 미국하고 휴전을 맺는다면은 결국 결과적으로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미국이 평택에 거의 다 모여 있고 유일하게 남은 다연장 로킷 화력 여당만 의정부에 하나 있는데 위에는 그런데 북한이 기습으로 그 북한의 무슨 특수부 아무리 북한이 전력이 약화됐다 해도 이 단기간에 북한이 기습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 특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서해 5도나 영종도 공항을 점령할 가능성도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쪽을 집중적으로 한강하고 그다음에 에네델 일대를 지금 해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점거한 다음에 협상을 벌이게 되면 미국이 뛰어들 수 있을 것인가? 또 미국이 끼어들라고 할 때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줬다고 하면 한국에 미국이 끼어들 소지도 또 없을 수도 있고요. 미국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여기 구할 만한 가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길을 다 열어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래 남쪽에 있는 이 좌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 사람 남쪽에 있는 좌파들한테 니들 그러려면 북에 가서 살아 그러면 한 사람도 가서 살 사람이 없어요. 예?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DMZ라는 칸막이를 유지해가면서 당분간 북에다가 이 개성공단 같은 거 여러 개 만들고 자본주의를 많이 이렇게 만들고 뭐 철도 같은 거 놔주면서 교류를 해가면서 차차 남북이 잘 살게 되는 거로 가겠다. 그리고 남쪽은 남쪽대로 사회주의 정책을 국가 주도의 시장 경제, 중국같이 그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거로 가는 경우에는 북한이 와야 됩니다. 김정은이 체제가 유지가 못해요. 김정은이 끝까지 그 통제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걸 기다려주지 않고 남쪽에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좌파들하고 손잡고 막 결판을 지면은 미국도 속수무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68년 1월 말입니까? 그 테트 공세라고 갑자기 남베트남 곳곳에서 이 베트콩과 월맹군이 나타나서 그 이제 그때 공격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월남이 이제 미국이 질려버려 가지고 이제 우리 다 빠져야 되겠다 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빠졌듯이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하기보다는 저는 재래식 군사력을 해체시켜 놓고 한국의 일정한 부분을 점령해서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거의 무너질 겁니다. 주식이나 뭐 자산이 부동산이 다 휴지 조각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상황에서 협상에 들어가면서 이제 중국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협상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게 될 때 한국 정권은 이제 그 협상 이후에는 북한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거의 상실해 가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19년이 총선을 1년 앞둔 금년이 매우 중요한 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파 진영이 4분 오열되지 말고 이제 마지막 선거가 될지도 모르는 그 사실상 뭐 중국까지 되면 일당제가 되고 뭐 선거도 없어지고 언론기관이 없어요. 선전기구지. 중국 CCTV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국영방송이지. 예. 그렇게 되면 뭐 사유재산도 규제를 받고 그러면 자유가 없어지고 뭐 이런 공포사회로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수 진영이 뭐 4월 달에 구속 만기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 뭐 어떻게 해가지고 디바이드 앤 룰을 한다고 그래서 분열 뭐 통치를 하면 친박당이 새로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누구 좋은 일 시키겠어요? 그거는 좌파 좋은 일 시키고 그렇게 되면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뭐 태극기 부대 뭐 중에 하나는 우리가 30석은 선거 전에 만들 수 있다. 너는 안 되고 너는 뭐 배신자고 너는 뭐 비겁자고 뭐 이지랄들 하면은 이제 아주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좌파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그 모든 그 말하자면은 이름께나 걸고 이 나라 걱정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뭐 백의종군하는 그래서 나는 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리더십이 아니고 팔로우십이 중요하다고. 팔로우십이. 또 워싱턴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워싱턴 대통령이 하려고 하죠. 워싱턴을 만드는 시민이 되라. 그런 좋은 말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를 내가 뭘 되는 것보다도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 과거를 불문하고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도자를 뽑고 하나로 가자. 그러니까 저 이현주 의원이 반문연대 하는 거 저는 아주 100% 공감합니다. 반문연대가 반김정은 연대고 과거는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봐서 이 사람 출마하다 뽑으면은 그 사람이 스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우파에 사람이 없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대호가 딱 결정이 되고 누가 나왔다면 그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금년 중으로 하지 않으면은 내년에는 이미 늦다는 게 그 금년이 매우 그래서 중요한 해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저 한국당이라는 사람들이 일종의 특권 귀족이죠, 보수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자신들이 재선되고 자기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파가 대표를 창출하고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이 국가의 미래나 장래 부분들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이루어지려면, 제가 전에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든 또 밖에서 이 제야 보수든 구별이 없이 범반문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딱 검칙을 시키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거리에서 쫓아낼 수 있는 풀뿌리적인 전투력을 가져야지, 그러지 않고 지금 이 보수가 가까스로 다음 대선에서 이겼다 칩시다. 그래도 또 보수의 실수가 나오면 금방 거리를 뒤덮으면서 이제는 끌어내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정권이 견디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파워 테스트를 해서 문재인 정권을 약화시키고 또 문재인 정권이 이 변신, 트랜스포머 하는 부분을 차단을 해야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요. 사기 시나리오를 갖는 거를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딱 100% 사기가 등장이 되죠. 근데 그걸 과연 이 기존의 한국당이나 이런 보수애들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솔직히 저는 어디에도 이렇게 정치판에 줄 서거나 붙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다 비판할 수 있어요. 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각자가 다 그걸 서약을 하고 정말 어느 정치판에 뭐 한국당에 될 만한 대선 후보 개파에 줄 서고 이런 거 다 안 하겠다 선언을 하고, 저야 보수부터 한국당을 만나서 너네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우린 정치 안 할게 하고, 그러면서 전부 하나가 돼서 뭉쳐서 싸우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그런 역할을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도 분열이 안 되게 하나가 되는 대오를 정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라가 없는데 뭐 친박 비박 영남 호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김정은이가 그렇게 연방제를 만들면 여기 영남 호남 싸움지르고 뭐 친박 비박 있어요?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러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부분을 가지고 서로가 딱 그것만 갖고 합의를 해야 되겠죠. 자, 김정은이 이 방남도 반대하고 군사 합의 반대한다. 그리고 문 정권의 이 반헌법주의 국가 해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경제가 지금 엉망인데 이 경제에서 기존의 기득권적인 사고를 버리고 이 서민들, 중산층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몇 가지 강령을 내걸고 그 합의들만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이야기는 일체하지 말자.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는 저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약속을 지켜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탁 회의 같은 걸 만들고 여기 자기를 빼고 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그래도 신년 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 좋은 말씀을 원로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Let it be.